방금 영상에서 소개받은 정유고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EBS 수학 영역 대표 강사 이한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 이곳에 와서 이런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 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더 앞으로의 수능 공부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나의 수학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세 가지인데요. 공부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 공부 이야기, 그다음에 수능 수학의 이해와 전략. 첫 번째 이야기는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 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멘탈이라고 하죠. 어떤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항상 정신,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수학 공부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 하면 말씀드리면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여기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수능에서 더 잘 볼 수 있을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세 번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 괄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정신이? 예, 뭘 지배하죠?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예, 제가 기대한 답은 육체를 지배한다입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해야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좀 몸이 불편하고 피곤하면 바로 그냥 포기하고 잠을 잔다거나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봤나요? 아시죠? 위약 효과. 의사가 약이 아닌데 약이라고 이렇게 주면은 믿고 환자가 먹고서 정말 약 성분이 하나로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은 것처럼 몸이 좋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 상상 임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대답을 너무 잘해요. 정말 간절하게 임신을 원하다 보면은 임신이 되지 않았는데도 임신을 한 것처럼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배도 불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강한 증거 중에 하나죠. 제가 공부를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직 늦지 않아서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더 공부도 이렇게 높은 효율로 공부할 수 있었고요. 조금 졸린 것도 참아낼 수 있었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뭔가 풀어지고 이제 해도 안 될 거야,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지치고 힘들고 졸리고 공부를 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하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겠지만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도 그거에 맞추어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공부를 잘하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과 무엇이냐면 바로 공격과 수비입니다. 모든 경기가 그렇지만 공격을 잘하고 수비를 잘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 있어서 공격이라고 함은 여러분이 공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것, 그것이 공격이에요. 그냥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수비가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에 있어서 수비는 뭘까요? 네? 복습. 예, 그것도 될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한 그 수비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공부의 그 어떤 유혹의 거리들이 오죠. 이거 좀 하고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 왔을 때 탁탁 막는 것, 그것이 수비입니다. 수비가 될 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유혹하는 거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여고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 이제 습성을 잘 아는데요.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건 뭘까요? 예, 스마트폰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소리가 들리죠. 까똑? 까똑?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문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또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공부라는 것이 딱 몰입을 하면서 깊이 있게 계속 집중하면서 해야만 효과가 있는데, 여기 잠시 신경을 분산하고 다시 하고, 여기 다시 신경을 분산하고 다시 하고, 왔다 갔다 몇 번 해버리면 집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했던 학생 중에 반에서 1등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바꾸더라고요. 왜 바꿨어? 자기가 자꾸 이것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바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정도의 학생이니까 반에서 1등하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것을 계속 내 옆에 가까이 두면서 공부에서 성공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떨쳐버리시고 잘라버리시고 결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남학생들도 많이 왔는데요. 남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어떤 방해거리가 되는 건 뭘까요? 예, 게임입니다. 게임. 예, 게임, 그리고 또 지나친 운동. 운동을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발산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는 자는 거죠.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다 하면서 공부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 공통으로 걸리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네, 잠도 있지만 연애입니다. 러브. 좋죠. 하지만 연애를 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험인데요. 제 그 담임했던 학생 중에 고3 제가 담임을 했을 때 반에서 2등으로 올라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학생인데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의 평가에 의하면은 이 여학생은 언어의 천재다, 그런 평가를 듣는 친구였습니다. 정말 재능이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었죠. 그런데 3학년 딱 되어서 3월 학력평가를 딱 봤는데 2학년 때 비해서 성적이 너무나 많이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지? 막 상담하면서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막 동기부여 해주고 또 기대를 했죠. 하지만 4월, 6월, 7월, 9월, 10월 마지막 수능까지 정말 일관되고 꾸준하게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보통 성적이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통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꾸준하게 떨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연애를 열심히 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남자, 그 여자 헤어지세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이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고 결단할 걸 결단하면서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그만큼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뭐 축구나 야구나 어떤 스포츠에서 강팀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대부분 수비가 강한 팀입니다. 수비가 강한 팀이 강팀이에요.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이제 수능까지 공부 가능한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겠는데요. 여기 지금 고3 학생들 와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앞에 딱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 시간 계산해 드릴게요. 자, 187일이 남았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니까 4,488시간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요. 예, 엄청난 시간이죠. 4,488시간. 그러나 잠은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몇 시간 주무세요? 저번에 어디서 이제 입시 설명회 갔더니 딱 자신 있게 자기는 10시간 잔다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제가 아주 계획은 타이트하게 잡아봤습니다. 6시간만 자는 걸로 해볼게요. 물론 더 자는 학생도 있을 거고 덜 자는 학생도 있겠지만
6시간만 잡아봤습니다. 187일 곱하니까 1122시간이죠. 예, 딱 4분의 1이니까 4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만큼 빼셔야 돼요. 또 잠만 잡니까? 학교도 가야죠. 예. 학교에서 8시간 정도 있어요. 물론 이제 보충 수업까지 하고는 더 있을 수 있지만 저기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개인 공부할 수 없는 시간이죠. 저 시간만큼은 빼셔야 돼요. 120일을 뺐습니다. 예,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월화수목금만 학교 가고 방학 때 또 빠지니까 120일. 그래서 960시간을 저 시간에서 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왔다 갔다 이동도 해야 되고 뭐 씻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 3시간을 뺐습니다. 그게 또 한 561시간. 자, 그러면은 보통 학교 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6시간을 자고 학교 8시간 공부를 하고 3시간을 이동시간 밥 먹는 시간으로 빼면은 몇 시간이 남아요? 24시간에서 단순한 뺄셈인데 7시간이 남죠. 그래서 7시간이 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루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7시간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 공부 시간이. 그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남았죠?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도 여러분 수능 보기 전에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내신 대비한다고 최소한 10일 정도는 공부할 테니까 그 7시간 공부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일 곱해서 뺐어요. 저만큼 또 빼셔야 돼요. 자, 다 뺐습니까? 이제 주말이 있죠.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주말인데요. 선생님이 주말에 아주 잔인하게 3시간만 뺐습니다. 주말에 1시간씩 좀 더 자고 1시간 약간 쉰다고 해서 3시간을 뺐어요. 26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78시간. 만약에 저기서 선생님 저는 주말에 한 10시간 노는데요. 그럼 저 더 많이 빼셔야 돼요. 주말에 10시간씩 쉰다? 26주니까 260시간을 빼셔야 되는 거예요. 주말에 정말 놀지 않고 딱 3시간만 더 쉬는 걸로 했을 때 78시간만 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말에 다 공부한다고 가정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좀 선생님이 치밀하게 이런 것도 계산해 봤는데요. 가끔 학생들이 아파요. 예, 여학교에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감기 걸리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 나는 것까지 계산했습니다. 하루에 7시간 아까 공부 못해요. 한 일주일 막 이렇게 해롱해롱 되죠. 49시간 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쭉 빼봤습니다. 4,488시간에서 쭉 뺐어요.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1,578시간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1,578시간. 물론 개 중에는 저기서 선생님 저는 잠을 5시간만 자겠습니다. 그러면 저기다가 187일 플러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쉬는 시간에 10분씩 쉬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앞에 옆에 앉아 있었던 그 친구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쉬는 시간마다 영어 독해 지문 하나씩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10분씩 쉬는데요. 1교시부터 7교시 쉬고 점심시간 있죠. 게다가 원래 쉬는 시간은 10분이지만 선생님들이 약간 5분 일찍 끝내주시기도 하시고 5분 늦게 들어오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은 약 20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독하게 독하게 공부하면요. 학교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더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시간이 또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요. 나는 잠은 7시간은 자야 되겠다. 나는 밥 먹고 운동하는데 주말에 몇 시간은 더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저기서 그만큼 시간이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만약에 50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30강짜리 인강을 다 완강을 하고 여러분이 그 복습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50시간이에요. 50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 정도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문제집의 수학 문제집 같은 경우에 한 300문제라고 가정을 하면은 1시간에 10문제 정도씩 푼다고 가정을 하면 30시간이면 문제집 하나를 다 풀 수 있는 시간이에요. 30시간, 50시간이 그 정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은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저대로만 해서 1500시간 이상을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다면 아직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독하게 공부한다면 저기서 300시간 이상을 더 공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하루에 1시간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그 1시간씩 마이너스가 되면은 187일까지 마이너스 187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시간의 가치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독하게 1시간씩 매일같이 챙겨 보십시오. 187시간을 여러분이 더 공부할 수 있다고요. 그 정도면요 30강짜리 인강 3개, 4개를 더 볼 수도 있고 문제집 한 5권, 6권을 더 볼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형, 7년 동안 되지 않던 것이 7개월 만에 되더라? 자,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랑 아주 가까운 대학교 동아리 2년 후배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법대에 간 친구였고요. 계속해서 사법고시를 준비를 했던 친구예요.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좀 불안했던 모습을 보였었어요. 뭔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면 준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신문을 일단 다 봐야 됐어요. 신문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사라집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서 찾을게요? 예, 갑자기 대학교 도서관에 사라져서 저기 대학교 근처에 PC방에서 발견했어요. PC방에서 딱 어깨를 잡으면 흠집 놀라서 게임을 하다가 그렇게 보곤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법고시 공부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죠. 1차까지는 가끔 됐었는데 2차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4년 동안 안 되고 휴학을 해서 대학교 6년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또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결혼까지 했어요. 군대 가서도 떨어집니다. 아이가 벌써 2명이나 태어났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사법고시의 그 TO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정말 마지막 시기였어요. 격려차 이제 만나서 밥을 사주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눈빛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뭔가 그전과는 다른 그런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정말 마지막 기회로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고 연수원까지 다 졸업을 해서 지금은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형, 7년 동안 되지 않던 것이 7개월 만에 되더라. 우리가 공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여러분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졸업한 재수생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학생 때랑 재수생 때랑 똑같다고,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고 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공부 시간이 충분한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한번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 공부 시간이 충분하니? 다 부족할걸요. 다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남은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독하게 공부하느냐, 1시간 더 확보해서 공부하느냐, 거기에서 성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저 사법고시도 정말 저 친구가 7개월만 집중하니까 그렇게 안 되던 사법고시가 7개월 만에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남은 기간에 달려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두 번째 저의 수학 공부 이야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저예요, 저. 예. 피부가 좋죠. 여기 밑에 하단에 달력 날짜가 있는데요. 93년 12월 26일. 저 때 고3이었습니다.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저 때는 이제 그 대학교 본고사가 있어서 저 때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수능으로 끝나지만 대학교 본고사가 있어서 공부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선생님도 여러 분 만난 시기가 있었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어느 날은 공부가 잘 돼가지고 그래, 이렇게만 공부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들뜬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갔다가 잠만 자고 새벽 1시까지 잠만 자고 돌아오기도 하고, 정말 이 가방만 놓고서 가방만 챙겨가지고 도서관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TV에서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를 하면서 그 잠깐만 보고 가야지 하다가 계속 TV만 보고
결국 그 하루는 그냥 망쳐버리고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렇게 자책하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다 모든 시험이 끝나고 이제 합격 여부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저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 전화기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ARS를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그렇게 알려주고 파악을 했었어요. 전화기를 들고 제 수험번호를 막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수험번호 누구누구 이한주 하고 바로 알려주지 않고 이 기계가 돌아가면서 잠깐 딜레이가 있어요. 그 한 1초 내지 3초 동안 잠깐 기다려야 됩니다. 전화기를 들고. 정말 얼마나 긴장되던지. 그런데 그 전화기에서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저는 이렇게 막 공중을 부양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좋고 기뻤던지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저의 하이라이트 인생에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꼭 누려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지금 응원하고 있는 부모님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수학 공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학을 공부하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그 성공 요소는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수학에서 성공하게 되었을까? 공부해서 한번 혼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숙제를 내 힘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면 당시에는 전가라는 것이 있어서 답이 다 적혀 있었거든요. 그 답을 보고 옮겨 적으면 그게 숙제예요. 답 옮겨 적는 게 숙제였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친구들은 숙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왠지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하나하나씩 다 내 힘으로 계산하면서 숙제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내 수학 공부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힘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 숙제를 내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친구들이 숙제를 미리 하지 않았다가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침 자습 시간에 급하게 숙제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씩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숙제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학 공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숙제를 내 힘으로 하고요. 질문 받은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이 이제 친구들이 잘 모르는 거 저한테 질문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알아내려고 끙끙대면서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르겠어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끝까지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질문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해결하려고 애썼던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공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해결한 다음에 친구한테 이렇게 딱 가르쳐 주면은 뭔가 이렇게 으쓱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실 1번, 2번, 3번이 다 비슷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수학 공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수학이 재미있나요? 괜한 질문을 했나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잘 수학을 못하는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씩 차근차근 자기 힘으로 풀면서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수학이 재밌네? 선생님 재밌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씩 내 힘으로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내잖아요. 수학이 재미가 있어요. 잘 몰랐던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는데 막 공부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진도는 빨리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2시간 동안 20문제를 푼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막 풀어야 되는데 한 10문제만 풀어도 벌써 2시간이 다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대충 보고 안 풀리는 건 빨리 해답지 보고 이렇게 보면서 대충 진도만 빨리 나가는 공부를 했어요.
대충 이해하고 확실하게 내 힘으로 하나씩 해결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해하고 진도만 빨리빨리 나가는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 수학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정말 나름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했는데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수학이 재미가 없고 힘만 들고 그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너무 급하게 확실하게 이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도만 빨리 나가는 공부를 하니까 재미없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도에 대한 걸 스스로 털어버렸습니다. 그냥 2시간을 공부한다. 2시간만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뭔가 스스로 이해하면서 연구하면서 공부해보자. 그렇게 공부를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진도는 예전만큼 많이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다시금 수학이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수학 공부는요, 여러분의 스스로 힘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처음에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결국 내 힘으로 하나씩 밟아가면서 풀어가면서 이해하면서 진도 많이 안 나가도 괜찮아요. 하나씩 확실하게 소화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결국 더 성공적인 수학 공부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공부하면 결국 개념 그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죠. 개념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수능 특강을 스캔을 해온 것인데요, 보통 이런 구조로 교재가 편성이 되어 있죠. 왼쪽에 흔히 말하는 저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예제가 있고 그 밑에 예제와 유사한 유제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개념 공부라고 할 때는 저 왼쪽에 있는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개념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개념 공부 1차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저 왼쪽에 있는 저것만 봐서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라는 것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 개념만 공부하면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이해도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느냐? 저 개념을 바로 적용시킨 오른쪽에 있는 저 예제를 풀면서 문제 속에서 함께 공부를 할 때만 저 개념이 깊이 있게 이해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저 개념과 저 개념을 적용시킨 저 필수 예제까지 같이 공부하는 것, 그것이 개념 공부예요. 이것이 같이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내 힘으로 하나씩 밟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제까지 갔으면 유제는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유제까지 풀어주는 걸 다 듣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기초가 부족하면 그렇게 해도 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유제는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밟아가면서 예제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유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거든요.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될 때 그것이 개념 공부예요. 저 왼쪽에 있는 저 공식만 알고 식을 알고 어떤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개념 공부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되 같이 문제 속에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개념 공부다. 그리고 이 개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반복의 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반복을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어떤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라는 건 중요한 게 OX가 아니에요. 알다 모르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알면서 깊이 있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뜨문뜨문 풀다가 문제를 딱 풀어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게 돼야 되지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개념, 예제, 유제 풀고 진도 나가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반복을 하게 되면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금방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 덧셈을 배웠을 겁니다. 그쵸? 뭐 7 더하기 4 뭐 이렇게 하면은 저희 아이들도 이제 덧셈을 하는데 막 손가락, 발가락 써가면서 계산을 하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7 더하기 4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7 더하기 4는 그냥 1초 만에 11, 바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복의 힘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개념 공부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고 할 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상태에서 문제가 풀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면서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반복을 하게 되면요, 자, 유형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개념 공부를 반복하다 보면 이제 개념이 확실하게 깊이 있게 내 것으로 이해가 되면서 문제를 볼 때 아, 이 문제는 이 개념이 적용된 이런 유형의 문제구나. 그걸 유형으로 내가 묶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문제들을 아, 이건 이런 유형, 이건 이런 유형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하려면 개념 공부를 반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요, 그냥 문제만 막 풀면서 공부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개념이라는 틀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만 자꾸 풀면 문제마다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유형으로 묶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죠. 개념 공부를 충분히 반복을 하게 되면 문제들을 유형으로 묶어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런 유형을 이렇게 풀면 된다. 딱 익혀져 있으니까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반복이 정말 중요하고요. 반복은 어떤 상태로 반복을 해야 되냐면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런 느낌 들 때 반복하셔야 돼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깊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한 번 더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요, 깊이 있게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공부하다가 보면요, 해설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해설지에 대해서 중요한 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설지 보지 마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또 해설지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해설지를 봐야 되거든요. 해설지 보지 말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고민하면서 네 힘으로 풀어. 예,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지만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어서는요,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설지를 바로 옆에 끼고 공부하면 내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니까 수학 공부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풀었어요. 저도 문제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이 문제를 풀 때 정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 힘으로 풀고 싶은 그런 어떤 강한 욕구가 있었지만 절제를 하고 문제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마다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5분, 이 문제는 10분, 되도록 10분 이상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딱 고민만 하고 10분 안에 안 풀면은 해답지를 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소 5분도 고민하지 않고 해답지로 바로 달려간다? 예,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푼다면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도 들어있고요, 그 이후에 해설지를 보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설지를 볼 때요, 이해한 후에 다시 스스로 푸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친구 있어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해설지를 딱 펴고 옆에다가 백지에다 옮겨 적으면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해설지 펴놓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해설지를 볼 때는요, 딱 보고 이해를 하세요. 아, 이렇게 푸는 문제구나. 더 푸세요. 그리고 백지에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이해했다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설지를 활용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공부 속에, 수학 공부 속에 녹여 들어가야만 수학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참고적인 것인데, 해설지의 좋은 풀이를 내 것으로 하자. 가끔 친구들이 해설지를 보면서 답만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답 맞추는 용도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의 풀이와 해설지의 풀이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만 맞추지 마시고요. 쭉 가다 보면 이거는 내 풀이가 훨씬 좋은데 그냥 가는 거고요. 이건 나의 풀이랑 해설지의 풀이랑 똑같네. 똑같이 풀었구나. 그런데 어떨 때는 나는 이렇게 굉장히 고생하면서 많은 시간이 들여서 힘들게 문제를 풀었는데 해설지에서는 너무나 명료하게 간단하게 풀어내는 그런 풀이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딱 해설지의 풀이를 이제 앞으로의 나의 풀이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여러분의 문제 푸는 노하우가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수학의 이해와 전략. 여기서 이제 사실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반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번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여러분이 2015학년도 수능을 분석해서 이제 2016학년도 수능이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예상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제 바로 작년 11월에 있었던 수능을 분석하는 게 먼저 선행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국어 A, B, 수학 A, B, 영어가 있었습니다. 1등급 컷과 2등급 컷인데 원점수 기준 컷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요,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쉽게 내겠습니다. 쉽게 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학 B 1등급 컷이 100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네. 다 맞아요. 1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 2개 틀리면 3등급이었던 정말 너무 쉬운 수능이 출제됐던 거죠. 근데 저게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조는 유지를 해줬던 거예요. 쉽게 수능을 출제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국어 B가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나온 거죠. 제 혼자 2등급 컷이 80점대예요.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이 저 국어 B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러니까 쉽게 다른 영역들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어 B만 뭔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수학 B도 엄청나게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이게 뭐냐? 어떻게 다 맞아 1등급이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출제된 것이 바로 국어 A와 수학 A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는 아주 출제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정도 틀리는 것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1등급. 한 2개, 3개 정도 틀려도 2등급까지 되는 거죠. 아마도 올해 수능의 출제 기조는 저 국어 A, 수학 A처럼 출제할 거라고 아주 강하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저렇게 아마 목표로 낼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같은 출제 기조를 이어갈 것. 저 출제 기조라는 것은 쉬운 수능이에요. 계속해서 교육부는 쉬운 수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쉬운 수능으로 가야만 사교육비를 좀 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수능으로 가는 그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저 아까 수학 B형에서처럼 만점자가 가다 발생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교육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쉬운 수능이라는 출제 기조는 유지하되 만점자는 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별력 있는 확실한 문제는 내겠구나, 그렇게 딱 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의 난이도를 구성하는 요소는요 3가지인데요. 고난이도, 중난이도, 하난이도 문제로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저 덩치를 보면 알겠지만 고난이도 문제와 하난이도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는 어떤 난이도 출제가 됩니까? 중난이도예요. 자, 그러면 쉬운 수능이 되게 하려면, 하지만 상위권은 변별을 해야 되니까 저 고난이도는 확실하게 어렵게 내겠죠. 그래서 1, 2등급 학생들은 정말 마음에 단단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어렵게 나오는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요,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중난이도는 확실하게 쉽게 나온다는 얘기죠. 저 중난이도, 가장 많은 문항을 구성되어 있는 중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 쉬운 수능이 아니거든요. 쉬운 수능이 되려면 저 중난이도는 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난이도가 쉽게 나온다는 건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거냐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파악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면 그게 쉽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잔뜩 풀 게 아니라고요. 내가 1, 2등급 갈 거 아니라면 3등급권까지만 가면 충분하다. 그런 학생들은요, 정말 기본적인 개념만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 수능 그렇게 나올 거라니까요. 3등급권까지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정말 금방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 개념 공부 말씀드렸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공부해 보십시오. 분명히 올해 수능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쉬운 수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를 줄여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쉽게 나오니까 분명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실수해버리면 거기서 너무
손실이 커요.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어려운 문제 풀려고 100분 동안 시험 보는데 95분까지 막 매달리고 있다가 답만 딱 적고 낸다? 큰일 나는 겁니다. 적어도 15분에서 20분은 검토 시간에다가 할당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능 문제 푸는 시간은 80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80분까지 문제 풀고 나머지 시간은 검토하는데 돌리십시오. 꼼꼼하게 검토해 주셔야 돼요. 괜히 어려운 문제 붙잡고 끙끙대다가 검토 못해서 두 문제 틀려버리면,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맞고 두 문제 틀려버리면 그게 더 손해예요. 사람은 거의 반드시 또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수능 가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천천히 다시 한번 풀이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풀이를. 그러다 보면 분명히 실수하는 거 한두 개 정도 잡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실수하는 건데, 문제를 끝까지 천천히 읽지 않고 대충 보고 이 문제 이런 거지 하고 막 풀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문제 길지 않거든요.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이렇게 입을 약간 읊조리면서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실수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약간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무의식을 활용해라 라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아담아드라는 수학자가 연구한 결과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느냐, 그걸 막 연구를 했어요. 아인슈타인도 불러서 막 면접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조사하기도 하고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냐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막 기울이면 이제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도 우리의 무의식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작동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험을 보고 와서 집에 와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시험 볼 때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못 풀었는데요. 집에 와서 푸니까 다 풀려요.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그게요, 저거에 기인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죠. 그러면 집에 가는 동안에 그 긴 텀 시간에 무의식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문제를 풀면 너무 잘 풀리는 거죠. 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안 풀었다, 저녁에 다시 풀어보세요. 잘 풀려요. 저녁에 문제 풀다가 안 풀린 문제 다음날 다시 풀어보십시오. 신기하게 잘 풀려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무의식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쭉 풀어나갈 때 중간에 1번부터 30번까지 다 가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풀어라, 그런 얘기 종종 듣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풀렸던 문제가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무의식이 그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내가 만약에 12번에서 막혔어요. 12번 어려워, 패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무의식에 그 문제를 입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번이 딱 봐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도 잠시의 시간 동안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고민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한 이후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한번 돌아와서 다시 풀고, 또 막혔을 때 다른 문제 먼저 풀고 돌아와서 다시 풀면 우리의 무의식이 그만큼 그 문제를 푸는데 작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실제 수능 시험 볼 때도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힘든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이곳에 와서 어떤 결심을 하실 수도 있었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좋은,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지만 항상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공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난 이만큼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열심히, 어떨 때는 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시험을 딱 보니까 점수는 오히려 뭐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힘든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힘든 순간들은 경험하게 되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포기하는 순간 이러니까 나는 안 돼. 역시 난 안 돼. 그럼 정말 그때부터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무릎을 일으키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달려가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끝까지 결국 달려갈 수 있다면 결국은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응원하고 있고요. 끝까지 힘을 내서 포기하지 말고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완주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atching action films, and I won't lie, my friends and I were too legit to quit. When I was a kid, I lived for climbing trees, ate Dr. Pepper jelly beans.